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86번가입니다. 지난주 자산시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29일 월요일은 우리 증시 그 다음에 미국 증시도 휴장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었고요. 30일 화요일로 가게 되면 우선 이제 유럽 쪽에서 먼저 소비자 물가지수 관련해 가지고서는 속고치가 나오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대충 좀 분위기를 감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주요 국가별로 나오고 그 다음 마지막에는 유럽 전체, 유로존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스페인 속보가 나왔는데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물가가 조금 낮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생겼고요. 다음으로 미국에서 케이스 실러 미국 20대 도시 집값이 나왔는데 드디어 전년 동기 대비로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향후에 주거비에 영향을 주게 되겠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특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근원 물가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소일 텐데요. 다만 예상치 대비해 가지고서는 덜 떨어졌습니다. 예. 그래도 어쨌든 요 그림을 보시면은 주거비가 15개월 후행한다라고 우리가 봤었을 때에 드디어 디스인플레이션이 살짝 나타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지난달 소비자 물가 발표에서. 근데 요 경로대로 쭉 만약에 가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마도 근원 물가 안정에는 앞으로 1년 이상 상당 부분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경기 요즘에 걱정을 많이 하니까 그러면은 경기 관련해 가지고서 데이터는 어떻게 나왔느냐.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인데요.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사실 이게 지난달에 나왔던 숫자가 예상치를 크게 하회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침체에 대한 우려를 상당히 좀 많이 생겨나게 했었는데 전달 수치도 제법 상향 수정이 되었고요. 지난달에 잘 못 나오다 보니까는 이번 달은 기준선인 100 아래로 떨어질 거야 라고 안 좋게 부정적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그보다 좀 많이 높게 나왔습니다. 최근에 일본 보시면 엔화가 좀 약세로 계속 갔었거든요. 근데 역시나 일본 입장에서 140엔이 넘어가는 거는 부담 요인인 것 같아요. 이번에도 엔 달러 환율이 140엔에 다다르자 카다 마사토 재무성 재무관이 나와가지고서 코멘트를 합니다. 일종의 환시장에 대한 구두 개입을 한 것이죠. 외환시장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으며 필요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 요 이후로 엔화가 강세로 돌변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원유 시장에서는요, 요즘에 사우디하고 러시아 간에 서로 간에 손발이 잘 안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우디는 최근에 유가를 받치기 위해 가지고서 공매도 세력들한테 강력한 협박을 날렸거든요. 근데 러시아는 오히려 이제 주말 동안에 오펙 플러스 회의가 있는데 이번 회의에서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최근에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해상 디젤 수출량을 더 늘리겠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그러니 뭔가 원팀으로서 한 방향으로 그 감산을 계속 해나가는 유가를 떠받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러시아가 워낙 전쟁 때문에 돈이 많이 필요하고 힘들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러시아가 뭔가 이 대우에서 자꾸 이탈을 하려는 듯한 그런 느낌을 보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원유 시장도 70에서 80달러, 70달러 정도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31일 수요일로 가게 되면 북한 이슈로 이날 아침에 우리 긴급 문자 오고 아주 시끌벅적했었죠. 저는 그때 당시에 그 연합에 방송하러 가가지고서 이제 이거 방송 시간에 울리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별일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제 가고 있는데 이거 다시 돌아가야 되나 그런 고민도 하고 그랬었는데 다행히 어쨌든 큰일은 안 일어났습니다. 그죠? 그리고 많이들 면역이 좀 된 것 같아요. 북한 이슈 관련해서는. 그래서 금융시장은 상당히 좀 조용하게 반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날에 산업활동 동향 4월께 나왔는데 반도체 관련해서 여전히 부진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생산하고 재고, 생산이 마이너스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고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서 어마어마하게 지금도 높은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삼성전자에서도
도저히 견디지를 못하고 적극적인 감산에 나선 게 아닐까 싶어서 사실 이 데이터가 빠르게 내려와 준다라고 하면 너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다 이제 요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요 업체들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감산 조치에 나설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또 이런 조치로 인해 가지고서 좀 이 수요 공급의 불균형이 지금 있는 부분이 해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결국에는 스팟 가격이 좀 잡혀야 된다. 하락하는 게. 최근에 보면은 일부 품목에서는 잡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그런 모습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 또한 최근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분전하는데 상승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공급단에서 감산의 효과 언제 나타나느냐 이고 그게 우리가 제일 먼저 확인이 되는 부분은 역시나 매일매일 확인할 수 있는 스팟 가격일 것이다. 그렇게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중국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사실 5월에 발표된 중국의 데이터는 대부분이 실망스럽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요즘에 위안화도 약세로 가 있고 중국 증시도 힘을 별로 쓰지를 못하죠. 중국의 PMI 역시나 예상 대비 이번에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제조업 그 다음에 비제조업 모두 다 예상 대비 낮았고 특히 제조업이 많이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데이터가 나오면 나올수록 중국에서는 그렇다라고 하면 통화나 재정에서 추가적인 부양책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욱 빠르게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정책 기대감도 생겨난다라는 거고요. 뒤에서 좀 더 이거는 부연해가지고서 사례 붙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의 5월 CPI 속보가 나왔는데 역시나 예상치를 하회를 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제법 하회를 했고요. 독일도 제법 하회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탈리아는 예상 대비 높게 나왔지만은 주요 권역들 중에서 아무래도 이탈리아가 중요도가 떨어지고 제일 높은 건 독일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만 보셔야 된다라고 하면 사실 독일이에요. 독일 나오고 나면은 그 다음에 나올 유로존 물가 어느 정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보고서 다행히 좀 유럽 물가 진짜 높았잖아요. 그게 좀 요번엔 낮게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해서 유럽 쪽에 그 채권 시장 보시면은 요거 나오고 나가지고서 좀 이제 뭐 향후 뭐 가령 긴축의 경로라든지 금리 인상 어느 정도 될 거냐 아니면은 채권 시장 금리 이런 것들이 하향 안정화가 좀 일어났습니다. 덕분에요. 그 다음에 지난주는 미국의 각종 고용 관련된 데이터가 쭉 나오는 그런 주간입니다. 일단 포문을 연 것은 구인입니다. 얼마나 기업들이 더 많이 고용이 필요해 가지고서 사람을 모집하는 인력을 모집하는 공고를 냈느냐인데 요거는 그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구인이 좀 떨어져 줘야 그래야지 엄청나게 뜨거운 미국의 고용 시장이 둔화가 좀 나타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야지만이 임금 증가율이 너무 높은데 그게 좀 떨어져 내려와서 결국에는 근원 물가에 있는 서비스 물가가 잡히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장은 구인 데이터는 좀 낮게 나올수록 좋아합니다. 네. 근데 이번에 구인 데이터가요, 보시면은 예상보다 높게 나왔어요. 여전히 미국의 고용시장이 뜨거운 것처럼, 그렇게 예상 대비해가지고서는요, 뜨거운 것처럼 나오게 된 것이죠. 특히 전월 수치도 수정이 돼가지고서, 이 정도로 미국이 뭐 SVB 등등등 겪었지만은 구인이 괜찮나 보다. 미국은 정말로 고용 상황이 좋나 봐. 막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거 많이 보여드리잖아요. 미국의 근원 CPI를 구인이 한 6개월 정도 선행을 한다인데 이 트렌드에서는 사실은 변함은 없습니다. 그리고 구인 데이터는 수정이 좀 많고 변동성이 높아요. 심지어는 이거 가지고 파월 의장도 그 데이터는 변동성이 높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한 사례도 올해 들어와서 회의할 때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어쨌거나 지금 이 트렌드 하락하고 있는 트렌드는 변함이 없다 이고 그 다음으로 이 구인 이직 보고서가 나올 때의 세부 데이터 중에 하나로 퇴사율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퇴사율이 구인 데이터의 일종의 선행성이 구인 데이터 대비해서 선행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고용시장이 대단히 타이트하면 노동자들이 갑인 시장이자 우인 시장이잖아요. 그러면
자발적 퇴사율이 증가를 한다는 거죠.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해주는 기업으로 언제든지 옮겨갈 수 있으니 퇴사를 적극적으로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고용시장에 열기가 꺼져서 둔화가 나타나면 노동자들이 퇴사를 하기 꺼려진다라는 거죠. 그래봤자 더 좋은 기업을 찾기는 어렵다 보니까 좀 불만이 있어도 기존 회사에 다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퇴사율 데이터는 보시면 요거는 이렇게 이번에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살짝 올라간 구인 데이터하고는 다르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민간 그 구인 기관들 있잖아요. 특히 뭐 인디드 같은 거 요런 거 보시게 되면은 여기가 실시간으로 본인들의 구인이 얼마나 열려 있는지 추이를 알려주거든요. 그걸 보시게 되면은 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볼 때에는 구인 데이터가 예상 대비 높게 나온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은 퇴사율이라든지 민간의 데이터를 봤었을 때는 여전히 구인이 더 내려가지 않을까. 그런 경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서 향후에 뭐 임금 상승률이나 아니면 근원 물가에서 서비스 물가를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날에는 연준 내 비둘기파의 대반격이 일어났던 날입니다. 새로운 논리가 나왔어요. 건너뛰기, 스킵. 그동안에는 퍼즈, 일시정지라는 말을 많이 썼잖아요. 근데 새로운 단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건너뛰기, 스킵. 뭐냐면 일단 6월에는 한번 금리 인상 건너뛰어보자는 겁니다. 한 번은 금리 인상을 멈췄다가 상황을 지켜보고 정말로 데이터가 계속해서 인플레 같은 게 높게 나오면 추가 결정을 이래도 인상하는 걸로 그렇게 내려보자라는 겁니다. 이런 비둘기파의 대반격, 새로운 논리가 나오니까 페드와치에서 채권 선물 시장에서의 다음 회의에 있을 금리 인상 확률,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습니다. 요런 비둘기파의 발언이 나오기 전에만 해도요, 당초에 인상 확률을 다음 회의에 65%, 동결 확률을 35%로 봤어요. 근데 요 발언이 있은 직후에 정반대가 됩니다. 인상이 35로 줄어들고요, 동결이 65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어떤 비둘기파들의 반격이 있었느냐? 이번에 연준의 부의장으로 새롭게 임명된 인물이 있습니다. 제펄슨. 요 인물이, 그러니까는 의장 다음 부의장이니까 넘버 2잖아요. 당연히 발언권이 힘이 굉장히 기존보다는 세졌겠죠, 그렇죠? 근데 이 양반이 뭐라 그랬냐? 다음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건너뛰는 것, 스키핑하는 것의 장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결정적으로 뭐냐 하면 정책 결정 시에 추가적으로 더 많은 데이터를 보고서 자기네가 실수하지 않고 결정을 내리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만 건너뛰어보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도파에 속하는 패트릭 하커도 여기에 가담을 합니다. 나는 정말로 우리가 다음 회의에서 건너뛰어야 한다고 점점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스킵. 같은 단어를 썼죠. 이거는 입을 맞춘 겁니다, 여러분. 물론 그 뒤에는 단서 조항을 붙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건너뛰기를 결정한다고 해서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났다고 여러분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추가로 금리를 올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조를 해요. 여러분 이거 보시면 뭐가 떠오르세요? 한국은행이 떠오르시죠? 몇 달 전부터 한국은행은요, 제일 중요한 결정인 기준금리 결정은 비둘기적인 동결의 결정을 내립니다. 연속해서요. 근데 나머지 모든 부분에서는 매파적이에요. 막 그래도 추가 인상을 해야 돼 라고 하는 소수파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한국판 포워드 가이던스에 따르면은 향후에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위원이 절대다수에 속하고 절대다수로 많고, 그 다음에 뭐 절대 이거 금리 인상 사이클 끝난 게 아니다, 우리는 상당 기간 더 긴축적인 레벨 끌고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막 나머지 모든 부분에서는, 중앙은행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서는 매파성을 보여요. 그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제일 중요한 기준금리 결정에서는 동결을 해놓고, 제가 볼 때는 연준도 한국은행처럼 나머지 모든 부분에서는 매파적인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연준의 의중을 시장은 받아들입니다. 자,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연준의 의중이란 건 뭐냐? 다음 회의는 동결로 봐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 다음 회의에 언젠가에는 여차하면 한 번 더 금리를 올릴 수 있다. 그리고 올해에는 정말로 지금 금리 대비
5에서 5.25%. 요거 대비로 인하는 생각 안 했으면 좋겠다. 즉 4.75에서 5. 여기는 생각을 시장 참여자들이 안 했으면 좋겠다요. 요렇게 발언을 두 사람이 하고 난 이후에 이날 패드와치에서 확률이 어떻게 변했냐면요. 6월 확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결로 우세 바뀌었다고 했죠. 7월 확률은 인상이 소폭 우세입니다. 50% 조금 넘었고요. 12월 확률은 가까스로 인하가 50%를 넘어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하라는 거는 지금 금리 5에서 5.25 대비 인하 4.75에서 5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까스로니까는 거의 뭐 엄대엄인 거죠. 5대5. 그러면 거의 연준이 말한 대로 시장이 이번에는 찰싹 붙어서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6월 1일 목요일 날에 이제 그 새벽이 되어 딱 넘어오면서 다행히 미국에서 부채 한도 관련해가지고서 큰 이슈가 사라졌습니다. 뭐냐 하면 일단 수장끼리는 합의를 봤어요. 공화당의 메카시 하원 의장하고 그 다음에 민주당의 바이든 대통령이 합의를 봤죠. 땅땅땅. 근데 여전히 시장에서는 그래도 힘들지 않을까? 왜냐하면 공화당 내 강성위원들, 민주당 내 강성위원들의 반발이 심하던데 그러면은 이거 표결에서 의회에서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다행히 하원에서도 압도적인 표 차이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아시아장 오전에 나왔죠. 자, 근데 사실 이제 이 양쪽에서 합의한 내용이 딱 나왔을 때 저는 보니까 서로 간에 참 잘 챙겨갔다라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여러 그런 이제 경제 관련 방송 나가서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한 번 더 쭉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바이든 대통령은요, 원하는 게 뭐였을까요? 오직 재선입니다, 여러분. 내년에 선거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부채 한도 관련해가지고서 1년짜리 딱 증액을 주면 너무 싫은 거죠. 내년에 재선 그 즈음에 또 부채 한도 얘기가 나올 테니까는 이것도 끌고 가고 싶을까요? 싫죠. 그러니까는 부채 한도 관련해서 4조 달러 2년간 증액이 딱 나온 거는 바이든 입장에서 일단 선거 뒤로 다음번 부채 한도 이슈가 넘어가게 된 거죠. 그러면 바이든 입장에서 제일 중요하게 핵심적으로 챙겨야 될 거를 챙겼다란 말이 됩니다. 그럼 바이든은 땡큐. 공화당은 어떠냐? 어차피 여러분 공화당이 그 전에 정권을 잡았다라고 해가지고서 예산을 안 늘렸습니까? 공화당도 예산 써요. 정치인 중에서 예산을 늘려서 쓰고 싶지 않은 정치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랬다라고 하면 미국의 부채 한도가 계속해서 늘질 않았겠죠. 그러면은 자기네가 원하는 거에서 늘리고 상대방이 그러니까 그 디테일을 찾아가자는 거죠. 똑같이 늘리더라도 공화당이 좋아하는 예산은 더 늘리고 민주당이 좋아하는 예산은 줄여버리는 그런 디테일에서 본인들이 실속을 챙겨가면 공화당은 땡큐인 거죠. 그런 것들이 쭉 나왔습니다. 첫 번째가 너무 일도 안 하고 이거 막 남발하는 것 같아 복지를. 그게 공화당 위원들의 가장 큰 그 불만이잖아요. 대표적인 게 푸드 스탬프. 이제 밥 먹는데 스탬프 주는 거. 요거 관련해가지고서 근로 요건이 있거든요. 이거를 강화를 시키자라고 했고 공화당 말대로 요번에 되었습니다. 하나 챙겼죠. 또 다른 건 뭐냐 하면 코로나 관련해서 돈을 남발했잖아요. 그렇게 예산을 마구 늘리다 보니까는 아직 쓰지도 못한 코로나 관련 특별 예산이 남아 있어요. 근데 코로나 관련해서 긴급조치는 해제가 됐잖아요. 그럼 공화당 말은 그거죠. 그러면 이 돈은 바로 예산에서 없애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뭐 합의가 바로 됐어요. 없애기로. 다음으로 미국의 이제 국세청 여기 관련해서 바이든이 뭐라 그랬냐면 본인들이 자꾸 이제 예산을 막 이렇게 늘려 쓰기로 했잖아요. 그와 동시에 그럼 시장은 궁금했죠. 야, 그러면 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날 텐데 증세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당신의 정책을 뒷받침할 세금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냐, 세원은. 라고 하니까 바이든이 아니 그 부자 증세하면 된다. 자기가 보니까 부자들이 너무 탈세, 꼼수, 뭐 소위 말해 절세 이런 걸 많이 하더라. 근데 그 근본 원인이 보니까 미국의 국세청이 그동안 인력도 너무 많이 줄어들었고 시스템도 너무 후지더라. 그러니 미국 국세청이 앞으로 10년 동안 800억 달러 예산을 들여서 인력도 늘리고 시스템도 현대화를 하겠다. 그러면은 부자들이 하고 있는 탈세, 절세, 꼼수 우리가 잡아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 금액을 본인들은 4천억 달러 더 거둘 수 있을 걸로 본다. 800억 들려서 4천억 달러 거두면 좋은 거 아니냐. 이걸로 우리가
세원 충당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공화당 입장에서는 싫은 거죠. 왜냐? 국세청이 깐깐하게 들어오잖아요. 자기네 지지층은 부자들이 많은데. 그러니 이 예산을 깎고 싶어 했었어요, 공화당은. 원래 이거 없애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번에 보니까 200억 달러를 줄이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입장에서는 땡큐인 거죠. 다음으로요, 요 부분이 이제 재밌는 건데, 미국의 전체 예산 중에서 재량 지출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상대적으로 행정부하고 이제 행정부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이거는 크게 이게 미국 전체 예산의 4분의 1을 차지하거든요. 근데 요것도 종류가 두 개예요. 하나는 국방, 하나는 비국방. 국방이 비국방보다 조금 더 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국방은 누가 좋아할까요? 공화당이 좋아해요. 공화당이 잡으면 이게 늘어나요. 항상 재량 지출을 서로 많이 건드려요. 정권을 잡으면. 민주가 됐든 공화가 됐든. 민주당은 뭘 좋아하겠습니까? 비국방을 좋아해요. 그럼 바이든이 출범한 이후에는 어떠했느냐? 국방은요, 22년도에 1% 증가했습니다. 23년도엔 9%가 증가했는데 그나마도 왜 증가했냐? 전쟁 때문에 증가를 했어요. 그럼 이게 이제 회계연도입니다. 얘네들의. 비국방은 어땠냐? 22년도 16% 늘렸어요. 23년에도 9%를 늘렸습니다. 누가 봐도 차별적으로 늘렸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그러니까 공화당에서 끌고 나온 건 뭐냐? 자, 당신의 재선에 이 제일 걸림돌 되는 부분은 해줬으니 우리 거 들어달라. 자, 비국방 재량 지출 1년은 동결합시다. 그리고 그 이후 6년 동안에는 연간 1%씩으로 성장률을 제한합시다. 바이든은 예스 했어요. 어쨌든 뭐 본인이 재선 될지 안 될지 모르고 이건 뒤에 얘기니까 어차피 또 재선하면 3선은 안 되는 거잖아요. 오케이 땡큐. 그래 너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면서 근데 국방은 좀 늘리자. 그래 그것도 늘리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화당 입장에서 별로 마다할 게 없었어요. 이게 세부적인 내용이. 자, 그럼 구체적으로 비국방이라는 거는 뭘까?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여기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시장에서 좀 잘못 알려졌던 게 그 IRA가 여기에 이제 일부 포함 되고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번에 예산안에서 이제 금액이 감축이 많이 되면 이제 우리나라 2차전지 업체라든지 등등등등 영향을 받는다. IRA 쪽에서 예산 컷이 나서라고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거의 원래 논의도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랑은 상관없고요. 근데 이제 왜 오해하냐면은 인프라 투자 법안. 여러분들 그 바이든 인프라 법안이 1차가 있고 2차가 있었잖아요. 그 1차가 여기에 들어와요. 그래서 그거랑 하여튼 상관이 없다. 이고 반도체 투자법 칩스 법안은 여기에 들어옵니다. 네. 근데 어차피 여기에 배분되어 있는 칩스 법안의 금액 자체가 되게 작아요. 생각보다. 별로 크지가 않아서 현실적인 영향은 없을 것 같다. 그 다음에는 민주당이 좋아하는 것들은 뭐냐 보시면 여러 공중보건 관련된 거 여기 들어가고요. 주택 바우처 지원이라든지 노숙자 지원, 장학금이라든지 각종 보육 지원, 여성 관련된 예산도 여기 들어가요. 여성 폭력 근절. 그 재미난 거 틱톡 사용 제한 이런 것도 여기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민주당 강성파들 입장에서는 아니 푸드 스탬프도 안 돼. IRS도 후퇴해. 그 다음에 노숙자 지원, 장학금, 보육 지원 다 줄인다고 바이든 뭐 하는 거야? 너 요것만 늘리면 돼? 야, 이러면서 사실은 오히려 민주당 쪽이 반발할 만하긴 했어요. 디테일만 보면. 근데 그래도 이게 워낙 중요하니까. 그리고 전체 예산은 당초 제안한 것 대비해서 0.7%밖에 감소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재정 지출 감소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그래 디테일은 좀 별로지만은 참고 가자. 예. 그리고 시장 입장에서 봐서도요. 재정 지출이 만약에 드라마틱하게 감소를 하면은 야 그러면 이거 재정 지출 측면에서 긴축인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실질적인 영향이 없다 보니까는 시장 입장에서도 저 정도면 별거 아니네 이렇게 된 거죠. 여튼 이게 요번에 민주공화 간의 서로 간의 합의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자, 다음으로요. 우리나라 5월 수출액이 나왔는데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마이너스 폭이 여전히 크긴 하지만 희망을 가져볼 부분이 많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뭐냐면 일평균 수출액이 중요한데요. 일평균 수출액 기준으로 봤었을 때에는 감소율이 작년부터 많이 내려왔었죠.
올해 들어와서는 마이너스 16, 17%였어요. 근데 그게 4월 달에 마이너스 10% 초반으로 왔고 5월 달에는 드디어 한 자릿대 마이너스 9%대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수출 감소율이 줄어들고 있다. 근데 그게 뭐 4월 같은 경우에는 기저효과 때문 아니었나요? 5월도 그런 거 아닌가요 싶지만 작년 5월이요. 우리나라 월간 기준으로 수출액 두 번째로 우리나라 역사상 많았던 달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베이스가 높았던 달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선전한 거죠, 이번에. 그러니까 예상치가 더 낮았던 거죠. 그러니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나라 일평균 수출액이 24억 달러 밑으로 작년 11월부터 내려갔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24억 달러를 5월 달에 드디어 거의 뭐 반년 좀 더 걸렸네요.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니 생각보다 괜찮았네. 그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대중 수출에서 어쨌든 감소가 줄어들고 있더라. 감소율이. 그래서 마이너스 30%대였던 대중 수출 감소율이 마이너스 21%로 일단 좀 올라왔습니다. 절대 금액은 어떠하냐? 1월 달에 대중 수출이 92억 달러까지 줄었었거든요. 근데 5월 달에 106억 달러로 증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디테일을 들여다보면은 수출 쪽에서 뭔가 온기가 돌기 시작한다. 그래서 하반기를 기대해봄직하다. 여기에 만약에 반도체 가격까지 감산으로 인해 가지고서 돌아주면은 생각보다 수출이 더 빠르게 회복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좀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중국은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 PMI 말고도 중소기업 혹은 이제 뭐 수출 이런 데 관련되어 있는 차이신 제조 PMI 요것도 별도로 발표가 되는데 이게 계속 안 좋았거든요. 오히려 그냥 일반 그 PMI보다 안 좋았었는데 오히려 이달의 발표 때에는 반대로 나왔어요. 오랜만에 차이신 쪽에서 예상 대비 잘 나온 기준치 대비라도 잘 나온 뭐 그런 숫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국이 지난달에 안 좋았다라는 거는 모두가 인정해야 될 것 같고요. 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중국 관련해가지고서요. 이제 중국이 리오프닝에 나선 지 갓 반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리오프닝을 해봐서 알지만은 그 리오프닝 회복의 경로는 상당히 울퉁불퉁합니다. 뭐 4월 달에는 소비가 예상 대비 좋았다. 5월 달에는 소비가 예상 대비 안 좋았다.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국의 경우에는 각종 부양책을 쓰기에 매우 충분한 여력 있는 환경입니다. 뭐냐? 인플레가 없어요.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걱정한다라는 말이 막 그런 기사에 나올 정도로 중국의 물가는 너무 안정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종 통화정책, 뭐 금리 내리는 거, 당장 다음 달부터 금리 내릴 거란 이야기들이 많이 합니다, 요새. 그 다음에 여러 재정정책, 돈 푸는 거죠.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그런 것들이 아마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거 실제로 일단 뭐 금요일날 장 끝나고서는 하나가 나왔습니다. 유럽 물가 보면은 뭐 그 전에 이미 다 나와서 개별 국가별로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고 예상 대비 낮게 나왔다. 이거 또 하나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은 좋았던 부분은 유럽이 물가가 좀 내려오고 있어도 근원 물가가 여전히 스티키하다 그래가지고 지금 되게 비판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번엔 다행히 근원 물가도 좀 떨어져서 다행이다. 저는 사실은 헤드라인하고 근원이 그렇게 다르다고 생각을 안 해요. 서로 간에 주고받는 면들이 영향을 주는 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헤드라인에 속하는 유가 같은 것들이 근원 쪽에 시차를 두고 당연히 반영이 되겠죠. 뭐 경제가 다 연결이 돼 있는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유럽은 뭐니 해도 가스 가격이 너무 높았던 게 치명타였다. 이고 근데 이 가스 가격이 전쟁 이후에 지금은 빠르게 내려와서 전쟁 전 수준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유럽의 물가도 제 생각에는 생각보다 더 빠르게 안정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국의 그 ADP 민간 고용 나왔는데 또 연준의 입맛에 아주 알맞게 나왔습니다. 연준이 원하는 건 뭡니까? 고용 창출은 잘 되면서, 즉 침체는 오지 않으면서 임금 상승률은 떨어져 주는 거죠. 인플레만 쏙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보니 월간 고용 순증은 예상 대비 많이 잘 나왔어요. 근데 임금 상승률은 기울기가 좀 더 가팔라졌죠. 내려가는 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오자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이렇게 평합니다. 이직자의 임금 상승률이 1% 이상 감소한 두 번째 달입니다. 2개월 연속으로 1% 이상의 속도로 하향됐다라는 거죠. 임금 상승률은 상당히 서브스텐셜하게 둔화되고 있습니다. 견조한 고용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월간 고용 순증은 좋다는 거죠. 임금발 인플레이션.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임금이 올라가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서 스파이럴 현상이 나타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인플레에서. 근데 그 임금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아마도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지난달에도 입맛에 알맞게 나왔거든요. 이렇게 나왔어요. 지난달에 뭐라 그랬냐? 지난달 이직자의 급여 인상이 극적으로 둔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급여 증가율의 둔화는 현재 노동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가장 명확한 신호를 제공합니다. 고용주는 임금 인상을 억제하면서 공격적으로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데이터에 따르면 직업을 바꾸는 사람이 적음을 보여줍니다. 라고 했죠. 2달 연속 이렇게 나왔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요. 예상 대비 낮게 나왔는데 매사추세츠주 그 부정수급 이슈 나온 이후로는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미국 단위 노동 비용 나왔는데 대폭 하향 수정이 됐어요. 처음에 속고치 나왔을 때 대비해서 6.3 나왔었는데 이 분기 한번 나오거든요. 4.2로 수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요 데이터는 원래 수정이 잦아요. 그 다음 변동도 크고요. 이거보다는 똑같이 분기에 한번 나오는 ECI가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 채널에서 많이 소개드렸죠. 요거를 더 참고하시기를 저는 더 추천을 드립니다. 요게 더 정확해요. 다음으로 ISM 제조 PMI가 나왔는데 거의 예상 수준. 근데 세부적으로 보면은 미래 경기를 나타내줄 그 신규 주문 이런 게 나빴다. 그래서 여전히 제조업 쪽은 상당히 좀 그 둔화가 나타나고 있구나. 예. 미국의 전원 경제 지표가 결국 3월 초에 있었던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까지 생각을 하면 2분기의 데이터들이 가장 안 좋은 시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불 가격이 낮아졌어요. 이 지불 가격이 제 책에서도 보셨겠지만은 미국의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를 선행하는 걸로 제가 소개해드렸죠. 그래서 급등하기 시작할 때도 이거 미국의 인플레가 심상치 않겠다. 반면에 먼저 떨어져 내려온 거를 보고서도 이거 미국 물가가 생각보다 잘 잡히겠네 이런 얘기 드렸어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은 좀 삐쭉빼쭉하고 있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보시면 한 5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는 이게 어차피 서베이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변동성이 커요. 50을 기준선을 두고 플러스 마이너스 10은 평시에도 잘 움직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 범위 내에서 삐쭉빼쭉 움직이는 거는 이거는 이제 이 경향성은 물가에서 그러니까 이게 크게 움직일 때 물가의 방향을 알려주는 거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사이에서 움직이는 거는 그냥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무방하다. 그렇게 봅니다. 다음으로 미국 보면 연준 그 비둘기파들이 정말로 이 스킵이라는 건너뛰기라는 새로운 단어로 매파 설득에 좀 성공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난 5월 FOMC 회의 의사록을 보시면은 의사록에서는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재밌어요. 다음 회의에 대해 가지고서 매니는 아직 결정 안 했다. 썸은 인상 한 번 더 해야 된다. 세버럴을 아니다. 동결해야 된다.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숫자를 보면 썸이랑 세버럴이 둘 다 서너 명이거든요. 근데 썸이 세버럴보다 한 명 이제 더 인원이 많은 걸로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겠냐? 지난달에 18명이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썸은 4명, 세버럴은 3명, 그럼 나머지 11명 이렇게로 볼 수 있겠죠. 즉 결정 안 한 매니가 11명, 추가 인상 얘기한 썸이 4명, 동결 얘기한 세버럴이 3명이다. 아주 엄대엄이죠. 근데 파월 의장하고 제퍼슨 부의장이 동결의 무게를 확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코멘트를 최근에 해버렸죠. 그러면은 이거는 무게 추가 동결로 기운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추가 인상해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강력 반발을 하고 있었죠. 막 매파적인 코멘트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좋은 단어를 만든 거죠. 포즈, 일시멈춤이란 단어를 쓰면 왠지 모르게 인상기가 곧 종결된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건너뛰기 스킵은 진짜 이번에만 스킵하고 언제든지 또 올릴 수도 여차하면 있다는 느낌을 주잖아요.
이건 마치 우리가 인프라 법안이라 그러면 좀 별론데 싶다가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그러면 그거 좀 좋은데 이런 느낌이 드는 것처럼 실제로 이렇게 이름 바뀌고서 통과가 됐잖아요. 바이든 대통령 법안이. 저는 포즈와 스킵의 차이가 그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매파들이 꼬리를 내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이제 금요일로 가게 되면 우리나라도 물가가 안정세예요. 이제 3.3%까지 내려왔습니다. 빠르게 내려오고 있죠. 그러니까 한은에서 뭐라 그랬냐? 소비자 물가요. 올해 중반까지는 2%대로도 둔화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연말에는 조금 올라가서 3% 내외가 되겠지만요. 라고 얘기했는데 이거요 진짜 숫자 그냥 딱딱딱 넣어보면 2%대 나오거든요. 특별한 일 없으면은. 그래서 진짜 2%대 우리 물가 보게 되고 연말엔 살짝 올라가서 아마 3% 내외이지 않을까. 한국 그렇게로 보입니다. 그래서 물가 걱정은 조금 내려놓으셔도 뭐 될 것 같습니다. 유가가 급등하지 않는다면. 네,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중국 부양책은요. 자, 시장에서 무슨 루머가 돌았냐? 전기차 관련된 거, 부동산 관련된 거 루머 돌았는데 전기차 관련된 게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부동산 관련된 게 아마도 주말 동안이나 다음 주 초 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면은 좀 더 가져가다가 쟁여놓다가 다음 달에 금리 인하하고 뭐 쓰던지. 어쨌든 지금 통화재정 부양책에 대해 가지고서 정부에서 얘기가 아마도 계속 나오지 않을까. 왜? 경제지표 부진했으니까 입니다. 다음으로 미국 월간 고용보고서 보시게 되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나왔습니다. 왜냐? 양쪽 모두가 양 진영에 할 말이 있는 데이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스토리를 고르십시오. 자기 마음대로 당신의 내러티브를 고르세요. 이거 이후에 누가 얘기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들으면 놀라실 겁니다. 자, 우선은 어떻게 한쪽 방향을 만족시킨 게 나았냐? 월간 고용 순증이 예상치를 크게 상회를 했어요. 그럼 추가 금리 인상파 입장에 힘이 실린 데이터잖아요. 노동시장 강하다. 비농업 고용 월간 순증이 예상치 18만인데 33만 9천이나 나왔어요. 엄청 높게 나왔죠. 근데 그와 동시에 반대파에게 입장에서도 할 말이 있는 데이터가 나왔어요. 실업률이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임금 상승률이 둔화가 됐어요. 그럼 뭐냐? 금리 건너뛰기파 입장에 이거는 힘이 실리는 데이터라는 거죠. 실업률이 3.4에서 예상 3.5보다도 높은 3.7%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평균 시간당 임금 상승률은 4.4에서 4.3으로 예상보다 낮게 나왔고요. 평균 주당 근무 시간, 요게 내려온다라는 거는 노동시장이 느슨해지기 시작한다. 열기가 꺼져간다라는 거 의미하거든요. 조금 더 내려왔고. 경제활동 참가율이 올라가면은 그러면은 노동자들끼리 경쟁이 치열해지는 거니까는 임금 인상률에는 제동이 걸리죠. 요게 또 좀 올라갔어요. 자, 이렇게 양쪽에 다 서로 할 말 있게 나오니까 닉 티밀하우스 월스트리트 이제 기자, 연준의 나팔수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 인물조차 고뇌에 빠진 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요 9시 반에 밤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데이터 나왔거든요. 지표 발표 직후에 정말 드라이하게 지표만 올려요. 월간 고용 순증은 많이 나왔고요. 근데요, 웃기게 실업률도 올라갔어요. 그리고 1시간 동안 트위터에 아무 글도 안 올라와요. 그러다 두 번째 트윗이 딱 올라옵니다. 밤 10시 반. 이때 미국 장 시작할 때잖아요. 저는 이렇게도 보이더라고요. 야, 이거 나도 진짜 솔직히 더 이상은 못 해먹겠다. 뭐라 그랬냐면 5월 고용보고서에 따르면 노동 수요는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월간 고용 순증이 잘 나왔으니까요. 그렇지만 임금 압박은 1년 전에 비해 완화되었습니다. 임금 상승이 둔화된 거 얘기한 거죠. 그리고 실업률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자, 많은 연준 위원들이요, 이번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서 이번 고용보고서가 참 중요하다라는 얘기들을 해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했다라는 거죠. 근데 나오고 보니까 방향이 안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네 마음대로 하세요. 당신의 내러티브를 고르십시오. 네. 이런 식으로 나온 보고서가 연준에게 어려움을 선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마무리 지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또 티밀하우스는 항상 방향을 연준의 나팔수인데 잘 듣고서 얘기 나누고서 이렇게 시장의 기대치를 적절히 조절해 주는 인물이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토요일부터 이제 FOMC 회의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2주 기간 동안에
연준 위원들이 통화 정책에 대해서 말을 못하는 침묵 기간에 들어가잖아요. 그게 토요일부터거든요. 그럼 금요일에 데이터가 나왔으니까 금요일에 어떻게든 뭐라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 번째 트윗이 올라옵니다. 우리 시간 새벽 2시가 좀 넘어서. 자, 기사까지 써요. 금요일에 나온 모순된, 일단 모순된 건 맞거든요. 모순된 고용 보고서. 연준 6월 토론에서 게임 체인저가 아닐 수 있습니다. 6월에 연준의 결정은 못 바꾼대요. 이번 고용 보고서가. 하지만 이는 일시정지 대신에 올해 후반부에 금리가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건너뛰기의 가능성을 더 높여줍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6월은 동결하겠다. 우리 그래도 의장, 부의장 다 동결하겠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고용보고서 양다리 걸치게 나왔으면 그냥 동결로 할게. 물론 이제 여기도 변수가 아직 마지막까지는 남아있긴 해요. 회의 하루 전날에 소비자 물가지수 나오거든요. 이게 되게 독특하게 높게만 안 나온다 그러면 제가 볼 땐 동결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포즈가 아니고 스킵이잖아요. 멈추는 게 아니라 건너뛰기, 올릴 수도 있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점도표는 한 번 더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6월에 3692에서는 점도표 나오거든요. 그게 5.25에서 5.5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보면서. 그럼 다시 한번 연준의 생각을 보자면 다음 회의는 동결하고 싶고, 근데 여차하면 그 이후에 언제든지 한 번 더 올릴 수 있는 거고, 즉 금리 인상 사이클 아직 안 끝났다는 거죠. 긴장하라는 거죠. 이 얘기를 왜 하냐. 자꾸 멈췄다 얘기하면 자꾸 인하 기대를 하니까 올해는 진짜로 지금 금리 대비해서는 인하는 참 생각 안 했으면 좋겠다, 당신들이. 이게 연준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채권 선물 시장 어떻게 반응하냐. 티밀하우스 기자의 요 새벽 2시에 나온 기사 보고서 6월은 동결이 이제 70% 중반까지 다시 올라갔어요. 오케이. 7월에 인상 60% 후반으로 올라갔습니다. 오케이. 12월 지금 대비 인하 가능성이 5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오케이. 연준이 원하는 그림입니다. 그럼 이제 더 근본적으로 왜 저런 모순적인 고용보고서가 나온 것인가? 이게 우리는 근본적으로 궁금한 거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요, 노동통계청에서 조사하는 월간 고용보고서는 대상이 두 가지입니다. 이 한 번에, 한 날 한시에 한 페이퍼로, 결과가 나오지만 그 세부 각각마다 조사는 두 가지로 나와요. 하나는 기업 대상 조사가 있고 하나는 가계 대상 조사가 있어요. 월간 고용 순증 있죠? 이거는 기업 대상 조사 결과가 나온 겁니다. 실업률, 임금 상승률, 근로시간 참가율은요, 경제활동 참가율은 가계 대상 조사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서로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가계 대상도 월간 고용 순증을 조사는 해요. 근데 헤드라인 발표는 기업 걸로 나와요. 가계 대상에서 월간 고용 순증은 어떻게 나왔냐면 마이너스 31만이 나왔습니다. 기업과 정반대죠. 저희 채널을 오래 보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종종 나온다라는 거를 이미 알고 계세요. 그죠? 익숙하시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냐? 몇 달 더 봐야 됩니다. 방향성이 나올 때까지. 이러다가 또 서로 간에 방향성이 맞아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노동통계청 발표 자료만 우리가 볼 게 아니라 고용 관련해서 다른 데이터들, 구인이직 보고서라든지 ADP라든지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보자. 데이터의 총체성을 우리 살펴보자.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봤었을 때는 저는 어느 정도 연준의 입맛에 알맞게 노동시장이 잘 둔화되어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ADP하고 노동통계국 조사 모두에서 고용순증이 잘 나왔거든요. 그럼 고용순증은 일정 부분 잘 나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와 동시에 ADP하고 노동통계국 조사 모두에서 임금 상승률 둔화가 나타났어요. 임금 상승률 둔화되나 봐요. 그 다음에 노동통계국 조사에서 주당 근로시간 감소,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 나타났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노동시장의 둔화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구인은 재차 증가했지만은 퇴사율은 내려갔죠. 그 다음에 민간의 구인 지표는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구인도 좀 둔화하고 있는 거 아닌가? 주간 실업 데이터는 조금씩 꺾여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실업률에 막 큰 증가 추세는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은 연준 입맛에 맞는 데이터의 총체성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그런 말씀들 많이 하죠. 이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증시가 계속 올랐거든요. 그래서 꽤 올랐는데 많은 분들께서 증시가 너무 가는 것만 가는 것 아니냐 말씀을 하시는데
뭐 그런 경향이 좀 있기는 하죠. 그리고 그 중에서 뭐 엔비디아나 이런 거 보면은 엔비디아 비하면 내 거 왜 이렇게 안 올라가지 하시는데, 사실 작년 10월에 바닥을 찍은 이후부터로 보면은 주식들 중에서 다들 바닥 대비로는 뭐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근데 그 정도의 차이죠. 물론 최근 한 달이 좀 드라마틱하게 막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그럴 때에 그래서 뭐 어떤 분은 뭐 대형주 몇 개 빼고 나머지는 똔똔이어서 뭐 이런 것도 하시는데, 데이터를 한번 보자라는 거죠. 그 어드밴스 디클라인 레이쇼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상승한 거, 하락한 거. 그래서 상승한 거를 하락한 걸로 나눈 겁니다. 예를 들어 상승한 게 100개고 하락한 게 100개면 이거는 1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1보다 내려가면 하락 종목이 많았다. 1보다 높으면 상승 종목이 많았다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S&P 500, 물론 금요일 장이 좋아서 그런데 상승이 하락 대비 12.16배 많았어요. 최근 열흘간 이 이동 평균으로 해봐도 2.16배가 더 많아요. 이거를 위클리로 봐도 더 많아요. 먼슬리로 봐도 당연히 그렇고 있고. 네. 뭐 나스닥은 말씀 안 드려도 되겠고 더. 네. 다우도 보면은 더 높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이제 내가 저거 참 알고 있는 종목인데 놓쳤어라는 아쉬움이 크시다라는 건 이해를 하지만은 정말로 막 4개 종목만 가고 막 증시 다 안 되고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이게 좋은 게 이제 이렇게, 사실 이게 금융장세에서 실적장세로 넘어가는 그 초기 국면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향후에 확산이 될 가능성이 높으면 높았지, 소위 말해 너무 가는 것만 가고 몰려가고 그것만 가고 막 너무 그렇게는 안 보셨으면 한다. 저는 오히려 이걸 보면 어떤 생각도 들었냐면, 정말로 증시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어떻게든 그 사실을 흠집내고 싶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비록 올라갔지만 2차전지 빼고는 안 올랐어. 비록 올라갔지만 반도체 빼고는 안 올랐어. 그렇게 자꾸 올라간 거 다 제외하다 보면은 뭐가 남느냐 이거죠. 그래서 뭐 상장된 모든 종목이 올라야 그게 강세장이냐 반등장이냐, 그게 아니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비율로 보자라고 하면은 비율이 확실히 계속 개선되고 있다. 그러니까는 너무 여기서 뭐 부정적으로 그렇게 보시진 말자 하는 생각입니다. 뭐 미국제 10년물 어쨌든 이렇게 잘 상단이 짝짝 내려가고 있는 아주 어찌 보면은 바람직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유가 관련해 가지고서는 계속해서 이 수준인데, 근데 지금 주말 동안에 어떤 소식이 나왔냐면은 지금 오펙 플러스 회의가 주말 동안에 있잖아요. 추가 감산을 할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이 70에 대해 갖고 참 산유국들도 지키고 싶나 봐요. 네. 네, 아직까지는 뭐 감산 확정 얘기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아니다. 일요일 날에 뭐 결정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연준의 급전 사용, 그 다음에 은행 예금 대출. 요건 어떻게 나왔냐면, 여기 이제 감소했다면 좋았겠지만 2주 연속 증가해요. 근데 그 금액이 1억 달러, 15억 달러로 뭐 사실은 좀 미미합니다. 감소했으면 더 좋았겠죠. 그래서 뭐 아직까지 돈 빌려다 써야 되는 한계 상황에 있는 은행이 몇 개는 있는 것 같다. 근데 그 상황의 강도가 더 나빠지는 게 그렇게 뭐 막 눈에 띄진 않는다. 그 정도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대출하고 은행들 예금 관련해 가지고서는 뭐 대출은 무난하게 나왔습니다. 네. 대출은 무난하게, 소형은 조금 늘었고 대형은 좀 감소는 했는데, 뭐 감소는 추세 자체는 오히려 감소의 추세는 줄고 있다. 근데 예금을 보시게 되면 계절 조정 후에는 크게 는 걸로 나왔어요. 근데 계절 조정 전에는, 이게 이제 실제로 데이터거든요. 감소로 나왔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또 계절 조정 이슈 갖고서 떠들썩해요. 네, 특히나 이게 또 대형은행에 집중이 돼 있는데, 사실 모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계절 조정치를 거치는지. 그래서 요럴 때에는 또 몇 주 더 봐야 돼요. 이 데이터는 또 수정도 좀 작기 때문에, 그러면은 요럴 때에는 중립기어 박아놓고 그냥 또 좀 더 보자. 뭐 이렇게로 그냥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총평은 똑같습니다. 변함없고요. 다음 주는 연준 위원들이 일단 침묵기간 들어갔기 때문에 FOMC 회의 때까지는 팀이라우스만 보면 됩니다. CPI 때까지 별말 없겠죠 뭐. 오펙 회의 지금 열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뭐 각종 PMI 나오고 서비스 다 이제 PMI 나오고 우리는 현충일 휴장 있습니다. 중국 수출이 뭐 미국 실업. 네, 요거는 제가 지우질 않았네요. 네. 그 다음에 중국의 물가 나오고 요거 PMI 빼고는 막 크게 뭐가 있지는 않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난주 자산시장에 대한 정리였고요. 한 가지 공지를 드리자면 여러분들 덕분에 저의 그 책이 조금 이제 반응이 있어서 다행히도 교보문고에서 광화문 그 지점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 이제 책 관련해 가지고서 사인회를 열어주시기로 했습니다. 저녁 7시입니다. 요 관련해 가지고서 좀 더 이제 어떤 식으로 뭐 이렇게 진행되고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커뮤니티에다가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6월 마지막 주 화요일 저녁 7시 교보문고 광화문점이라는 거 많이 또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저희 또 구독해주시는 저희 구독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